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최종적인 이론 마무리 강좌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이론 마무리 강좌이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출제 빈도가 높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짚어간다는 정도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부동산 총론에 보면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파트가 나오죠.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부동산의 개념 이렇게 물어본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 거죠.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복합 개념 이 말이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3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라고 배우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법경지 3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중에서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또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구분이 되죠. 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정착물 나왔죠. 그럼 정착물의 뜻을 보니까 정착물이란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지속적, 계속적으로 사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라고 들어봤던 기억 나시죠? 이때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어떤 토지 등의 토지에의 부착 상태가 지속적일 때 정착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나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착의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라면 정착물로 본다, 보지 않는다,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식중의 수목이라든지 공중전화 박스, 신문 가판대, 비닐하우스 등은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건 결국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동산으로 간주한다라고 말을 바꿔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또한 정착물은요, 크게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인 종속정착물과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거래 객체가 되는 물건인 독립정착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일단 문장을 해석할 때 포인트는요. 토지의 일부 이렇게 말 나오면 이거 종속정착물 얘기하는구나. 또 토지와는 독립, 자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독립정착물로 보고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이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 둘 다 어떤 게 종속, 어떤 게 독립정착물에 해당이 되느냐 종류 외워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터널, 교량, 그리고 뭐 울타리, 지붕, 담장 이런 것들은 모두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인 종속정착물에 해당이 돼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도 대표적인 종속정착물에 해당한다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와는 독립, 즉 독립정착물에는요. 건물이라든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또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은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에 해당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착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설치 주체, 같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을 설치 부착한 주체가 임대인이 부착했다면 정착물로 보지만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 구체적으로 거래 정착물, 가사 정착물, 농업 정착물은 임차자 정착물로서 정착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임차 인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또 부착 방법 관련해 갖고 비록 건물 등에 부착된 물건이라 할지라도
물리적 손상 없이, 훼손 없이 쉽게 제거가 가능한 물건이라면 동산으로 봐요.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별다른 훼손 없이 제거가 가능한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을 제거함으로써 기능상 하자, 효용의 감소가 발생할 때는 정착물로 본다. 요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결합한 개념이 광의의 부동산이죠. 그럼 준부동산은 다른 말로 의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준이라는 글자의 뜻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원래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취급해주고 간주해줄 때 준자를 붙여준다 그랬죠. 따라서 준부동산은 본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배워봤던 기억 나시죠? 또 종류로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오는데 이런 종류는 다들 외워두실 필요가 있으니까 외우고 있다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요. 제가 수업할 때 그랬잖아요.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몇 가지를 빼고는 내용까지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니 암기법을 이용해서 종류만 외워두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소품이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이란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말 나왔냐면 우리 부동산은 예컨대 토지 같은 경우 생산 요소이면서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가 나온 바가 있어요. 생산재이면서 동시에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한 물리 또는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크게 공자위환이죠. 공간, 자연, 위치,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맞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셨던 법률과 경제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형적 측면, 기술 또는 물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으로 개념을 구분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중에서 그나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죠. 우리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특히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는 수평 공간, 단순히 수평 공간인 지표 공간뿐 아니라 상하 수직 공간인 공중 공간과 지중 공간의 합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부동산의 공간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역시도 공간 활동의 성격을 갖고 부동산 업도 공간업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식의 표현 들어보셨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공간에 따라서 각각의 권리가 또는 이익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공중공간과 관련된 권리가 공중권, 지표공간, 지표권, 지하공간, 지하권 나눠지는데 특히 공중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공중권은 크게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구분이 되죠. 사적 공중권의 대표가 어떻습니까?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은 사적 공중권이니까 사권인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칠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전파권이라든지 항공권 등의 공적 공중권은 공권이니까 사권인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칠 수가 없다.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또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이라고 한다면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개발권 양도제라든지 구분지상권 등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로서의 부동산 나왔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위치는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란 말은 지리적인 위치, 자연적인 위치를 얘기하는데 이 자연적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정이 되어서 변할 수가 없겠죠. 그에 비해서 상대적 위치는 인접성의 특성 때문에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만 보시면 되냐면 절대적 위치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고 상대적 위치는 인접성과 관계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가 복합부동산인데 복합부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 플러스 건물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땅과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으로 봐주지 않습니까? 맞죠?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결합해서 일체로, 즉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이용 거래되거나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이 될 때 이를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너무 길어서 외우기 어려우시면 토지와 건물이 결합한다, 일체로 이용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순간 복합부동산을 답하시면 되겠고 복합부동산은 감정평가와 연결시키면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부동산 분류 나왔죠. 부동산이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고요. 건물 중에서도 핵심적인 용도가 주거용이다 보니까 주거용도의 부동산을 한마디로 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따라서 부동산의 분류는 크게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더불어 토지의 분류 역시도 법률에 의한 구분이 있고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법률에 의한 구분이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어떤 지목을 28개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하나 있고요. 또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을 나누지 않습니까? 뭐 도관, 농자 구분하고 있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법에 의한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건 당연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지, 택지, 대지가 나오죠.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부지라는 말은 건축이 가능한 건축 용지와 건축이 불가능한 비건축 용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부지가 돼요. 이때 구체적으로 문장이 나오면 뭐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이렇게 부지자가 붙어요. 또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이런 식의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지를 답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택지가 나오죠. 부지 중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만 택지라고 하고요. 우리 기억납니까?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택지 이 말이 나오면 주상공이 따라 붙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택지라는 말을 물어볼 때 뭐 주거, 상업, 공업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거나 그러한 용도로 조성된 토지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택지를 답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여기 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대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대인 토지. 자,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데 지목이 대인 땅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지목이 대가 될 수 있지만 공업용지는 지목상 공장용지가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오케이? 근데 이에 비해서 공법에서 건축법 배울 때 건축법에도 대지란 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건축법상 대지에는 주거, 상업, 공업 용지가 모두 포함돼요. 그럼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건축법상 대지는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요거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고 두 번째, 건축법상 대지와 지목이 대인 땅은 항상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왜? 건축법상 대지 속에는 주상공이 모두 포함되는데 지목이 대인 땅에는 주상만 포함되니까 양쪽이 항상 일치하는 개념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맹지와 대지가 나와요. 우리 맹지할 때 맹은 앞 못 볼 맹이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그럼 땅이 앞을 못 본다 이 말 뜻이 뭐예요? 사방이 다른 토지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어떤 면도, 공도, 다른 말로 도로에 접속면을 갖지 않는 땅을 뭐라 그래요? 맹지. 맹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이 맹지가
민법과 연결된다면 주의 토지통행권과 관계가 있을 것이고 요역지와 승역지의 개념 도출과도 관련이 있지 않냐 함께 기억하면 좋겠죠. 자, 대지가 나와요. 이 대지는요 한자로 자루대예요. 직역하면 자루 모양의 땅이 되겠죠. 그럼 자루 모양의 땅은 뭐냐면 입구가 주둥이가 좁은 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장에 출제가 될 때는 좁은 통로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좁은 통로 이 말이 나오는 그 순간 무조건 정답은 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보셨던 맹지와 지금 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난다면 맹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인데 비해서 대지는 건축허가는 받을 수 있는 땅이다. 이게 차이점이 되겠죠. 물론 대지가 됐건 맹지가 됐건 정상적인 땅 값어치보단 깎이기 때문에 대지 감가, 맹지 감가가 발생한다는 건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필지, 획지가 나왔죠. 우리 필지 배울 때 필지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관계가 있다. 하나의 지번이 붙는 땅이다.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된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토지다 라고 들어봤던 기억 나시죠? 따라서 문장 속에서 지번 이런 말이 붙거나 등기 등록의 단위라는 말이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필지를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획지는요. 사회, 경제, 행정적 조건, 여러 가지 인위적 조건에 의해서 구별되는 땅이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문장 표현은 뭐죠? 그렇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라는 말이 나오죠. 따라서 가격 수준을 가지고 획지가 구분되니까 성격상 경제적 개념의 토지가 되고요.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의 단위가 되는 토지를 물어본다면 획지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지와 건부지가 나왔죠. 일단 나지와 건부지 비교할 때 나라는 글자는 한자로 벌거벗을 나거든요. 나치할 때 나예요. 그럼 땅이 벗었다. 이 말이 뭘까요? 그렇죠. 땅만 있다는 거예요. 땅 위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 땅만 있는 상태가 나지가 되겠죠. 이에 비해서 건부지는요. 건이라는 글자 자체가 건축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지는 건물이 없는 땅이고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땅이라고 본다면 토지 가치 자체만 따지고 본다면 아무런 땅 위에 아무런 정착물 등이 없는 나지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이 말을 뒤집어서 건부지 입장에서 본다면 건부지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나지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건부 증가 발생 언제 그러죠? 토지 수용 시 보상. 그렇죠? 우리 토지 수용해요. 근데 보상해 줄 때 땅만 있을 때하고 땅 위에 어떤 건축물이 있을 때하고 보상 금액이 어디가 더 많아요? 건축물이 있을 때가 토지 보상 비용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공법상 규제가 강화될 때도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나지를 자주 물어보거든요. 나지를 자주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건물이 없는 땅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사실. 근데 문장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죠. 어떻게 나오나요? 나지란 지상, 땅 위죠. 지상에 건축물 등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건 나지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땅이지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이 아닌 거죠. 사법상 제한은 안 받지만 공법상 제한은 받게 된다는 차이점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 이행지 나왔군요. 여러분, 후보지 이행지는요, 공통적으로 어떤 땅이 있다고 할 때 그 땅이 지금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에 있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이점이라면 용도지역, 우리가 보통 용도지역 그러면 택지, 농지, 임지지역, 즉 합하면 택농임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택지, 농지, 임지지역이라고 나오면 일단 용도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임지지역 상호 간에 용도지역 간에 용도가 전환 중이다 라고 나오면 후보지가 되고요.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이라고 나오면 이행지가 답이죠. 암기법은 후보지 간 이행지 내가 돼요. 후보지는 간자가 나오고 이행지는 내자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도 보면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간의 용도가 정한 중이다. 자, 간자 나오니까 후보지고 내자 붙으니까 이행지가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법지와 빈지 나오죠. 법지와 빈지도 이제 내용이 정반대가 되는데 법지는 법이라는 글자가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지만 활용 실익은 없는 토지를 법지라고 하죠. 그에 비해서 빈지는 다른 말로 바닷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빈지의 경우는 법지와 반대로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지만 활용 실익은 있는 땅을 뭐라 그런다? 빈지라고 해요. 보통 빈지를 요새 나오는 문장으로 바꿔본다면 빈지란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라고 보통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법지의 경우도 요새 출제가 될 때는 도로 등 경계 사이에 경사진 부분의 땅, 너무 문장이 길어서 외우기 어려우시면 경사진 부분, 경사진 땅, 경사가 졌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역시 주저하지 마시고 법지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 공안지, 유휴지, 휴안지 나오는데 뭐 유휴지까지는 필요 없고요. 자, 공지와 공안지 구분합니다. 제목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헷갈려요. 자, 공지 나왔죠. 공지는 한자로 빌공자 땅지거든요. 직역하면 비어있는 땅이에요. 그럼 땅이 비어있다 이 말이 뭐냐면 건부지,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 중에서 건물이 건축되지 못하고 비어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공지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르게 바꾸면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토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안지가 나왔죠. 공안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 내부 토지로서 지가의 상승이나 투기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장기간 방치가 되는 땅을 공한지라고 하는데 특징만 잡으세요. 투기, 지가 상승. 자, 지가 상승, 투기 목적 이 말 붙는 순간에 정답은 뭐다? 공한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락지, 한계지, 선화지도 요새 자주 나오죠. 일단 포락지는 쉽게 말하면 물에 잠긴 내 땅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은 좀 바꿔질 수 있겠지만 문장을 해석한 결과 물에 잠겼구나, 땅이 잠겼구나 라고 해석되면 포락지를 답하시면 돼요. 자, 포락지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로서 집안이 절토되어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를 말한다 라고 출제가 되어 왔다가 최근에는 침식 작용으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 한다 라고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절토된다는 말이나 침식 작용이란 말이나 똑같은 것이고 하천의 바닥이 됐다는 말이나 수면 밑으로 잠겼다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문장을 외워도 일단 그 문장의 뜻이 뭔가는 알아놓고 외워도 외워야 되는 거지 뜻도 모르고 문장만 외워가지고는 상대방이 그 글자 순서 위치 하나 바꾼다거나 한 글자를 넣거나 빼게 되잖아요. 그럼 대충 맞아 보이기 때문에 디테일에서 떨어져서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화지 나오는데 선화지는요. 선자 앞에 고압이 생략된 거예요. 따라서 직역하면 고압선 아래의 땅이죠. 예쁘게 포장하면 고압 송전선로 상에 위치한 토지를 뭐라 그런다? 선화지죠.
근데 상식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땅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안 사려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토지 거래나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는 토지다. 이런 식의 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선화지 감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소지. 소지는 다른 말로 원지라고도 하는데 택지나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뭐라 그래요? 소지 또는 원지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이 좀 어려우시면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 개발되기 전의 토지 또는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 이렇게만 나와도 소지를 정답으로 삼으시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뭐 1단지 표본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등장하는 내용들이죠. 1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단지라고 해요. 용도상 불가분. 자, 용도상 불가분 요 말 나오는 순간에 정답은 1단지예요. 또 한 가지 조심할 건 1단지를 평가할 때는 필지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필지로 보고 평가합니다. 1필지로 평가하는 것이지 각각의 필지마다 평가한다고 하면 틀린다. 요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표본지는 직가 변동. 자, 직가 변동이 나오는 그 순간 표본지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뒤에 말까지 언제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주택의 분류가 나왔거든요. 자, 건축법령상 주택이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되죠. 가볍게 종류 구분하면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포함될 거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암기법은 아, 연세대, 기숙사가 되죠. 아, 아파트, 연립주택, 세대, 다세대 주택이고 기숙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럴 때 구체적으로 이 단독과 공동주택의 구분 기준이 뭐냐? 일단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까지도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연립주택만 660 초과자가 붙고 다중, 다가구, 다세대 모두는 660 이하가 나오는 거죠. 포인트가 뭐냐면 다중, 다가구, 다세대 공통적인 글자가 다잖아요. 다. 그러면 다자 돌림은 660 이하가 되죠. 이 중에서 연립만 660 초과다. 그 점 잘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또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층수가 33445거든요. 다중이와 다가구는 3계층 이하, 또 다세대와 연립은 4계층 이하, 아파트는 5계층 이상에 해당이 되겠죠. 이와 관련된 암기법은 아오, 연세대 4층 이하라고 외우시면 돼요. 아오가 뭐다?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고 연세대 4층,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가 되겠죠. 이걸 묶으면 암기법이 아오 연세대 4층 이하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때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19세대 이하란 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이란 말이 붙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기숙사 같은 경우는 학생 또는 종업원자가 붙거든요. 다시 한번 잘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문장 속에서 학생 또는 직장인 이렇게 말이 나오면 다중주택이 답인데 또 문장 속에서 학생 또는 종업원 이렇게 말 붙으면 기숙사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부동산 특성 들어가 볼게요. 자, 부동산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출제 비중은 당연히 자연적 특성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이고 고정적이며 불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비해서 자연의 반대가 인문이다 보니까 성격도 반대거든요. 따라서 인문적 특성은 토지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특성으로서 후천적이고 가변적이며 유동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더불어 자연적 특성은 종류가 어떻게 나오죠?
부부영계인 되겠죠. 부부영계인. 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앞글자 따면 부부영계인. 뜻을 해석해보면 부부는 영원히 남인 거죠. 자, 첫 번째 부동성 볼게요. 부동성은 다른 말로 위치의 고정성이라고도 하고요. 비이동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벌써 아시잖아요. 토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기준, 근거가 되고요. 그 결과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수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더불어 위치가 고정되어서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사무실로 토지를 운반해서 고객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견본을 제시하거나 진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장 활동 및 정보 활동이 요구된다, 필요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또한 더불어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이 부동산 가치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이 필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역시도 특정 지역에 한정된, 국한된 국지적 시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앞에 뭐 부동산 활동이건 시장이건 무슨 말이 붙든 간에 국지, 이 두 글자가 나오는 그 순간 이미 정답은 부동성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것 이외에 뭐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 이런 정도까지만 기억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부동산 관련된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부증성이죠. 부증성, 아니 불자, 증가할 증자.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을 동원해서 뭐 생산 요소를 투입하더라도 그 물리적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부증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증성을 다른 말로 하면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생산이 안 돼요. 그럼 토지의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걸 예쁘게 말하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래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럼 양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탄력성과 연결시키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곡선의 형태는 수직선의 모습 보인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의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구분하시길 바라요. 다시 압축합니다.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꼭 구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어떤 공유 수면을 매립한다거나 산지를 개간한다거나 또 간척 사업 등을 통한 대지나 택지 면적의 확대는 용도적 공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증성 이론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토지가 부족해지겠죠. 또 부족한 토지는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 결과 토지 부족, 집가고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이런 식의 말 나와도 부증성을 답으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또한 이 부증성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 보니까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게 되고요. 또 그 부족한 땅을 나만 갖고자 하는 독점 소유 욕구가 발생하게 되고 지대와 지가가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되는 특성이 바로 뭐다? 부증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집약적 이용, 집약 이 말이 나오면 특성은 무조건 부증성을 답으로 하셔도 무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속성이죠. 자,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되거나 훼손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영속성 때문에 토지에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의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재생산이 안 되니까 원가 방식을 토지에는 적용하기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또한 파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면에서 토지의 가치는 깎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감가가 배제되는 거죠. 한 가지 조심할 건 물리적인 감가는 배제가 되지만 토지도 경제적인 감가는 인정된다는 차이점 꼭 구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영속성 때문에 토지 수명이 길겠죠. 수명이 길다 보니까 첫 번째, 과거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고려한 장기적 배려하에 부동산 활동이 결정된다는 특성이 바로 뭐다? 그렇죠. 영속성이 답이죠. 더불어 나중에 감정평가론과 연결시켰을 때 그 수익 방식, 감정평가 3방식 중에 수익 방식이 있었죠. 장래의 예상 수익을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는 직접 환원법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오케이? 또 남에게 빌려준다 한들 없어지거나 파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선뜻 빌려줄 수가 있죠.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은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이런 문장 많이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맞죠? 또한 내용 연수, 수명이 길다 보니까 그만큼 관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에 의의를 크게 만든다. 관리 이 말이 나와도 특성은 영속성을 답으로 하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감정평가와 연결시켜 봤을 때 여러분 가격 재원칙이란 말 들어봤던 적 있죠? 그 가격 재원칙 중에서 장래의 이용 상태까지 고려해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다는 원리가 예측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예측의 원칙에서 예라는 글자 자체가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영속성은 가격 원칙 중 예측 원칙의 근거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별성이죠. 자, 개별성의 뜻 뭐죠? 그렇죠. 토지는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리적 관점. 자, 물리적 관점이 뭐냐면 토지의 위치나 형태나 면적 등을 물리적 관점이란 말 써요. 물리적 측면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위치, 형태, 면적의 관점에서 완벽히 똑같은 동질적인 토지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컨대 면적이 같은 땅, 뭐 형태가 같은 땅은 존재할 수 있지만 위치까지 똑같은 땅은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런 관점에서 땅은 땅마다 다르니까 이질품이 되고요. 이질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불완전 시장에 해당되겠죠. 더불어 일물일가의 법칙 성립이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 문장 속에서 상대방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시장화된다. 이런 식의 문장 나오면 그 순간 개별성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개별이란 말이 문장 속에서 개별 이 단어가 나오는 그 순간 특성은 무조건 개별성이 답이 된다 했던 거 기억나요? 따라서 감정평가 시 개별 분석의 근거는 개별자 붙었으니까 개별성이 되는 거고요. 또 부동산 활동이 됐건 부동산 현상 뭐 수익이 됐건 개별화된다라는 말이 나올 때 들어가는 단어가 개별자가 붙었으니까 특성은 당연히 개별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 개별성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의 비공개성 때문에 정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식으로 문장이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개별성이고요. 또 개별성은 다른 말로 물리적 비대체성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대체가 가능하다는 건요. 같거나 비슷할 때 대체가 되는 건데 개별성 때문에 땅마다 모두 다르니까 같지 않으니까 대체가 안 되거든요. 이걸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제약된다, 곤란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조심할 건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는 차이점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인접성인데요. 자, 인접성은요, 앞에서 보셨던 부동성과 더불어 외부 효과의 발생의 근거, 또 그 다음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 요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셔도 뭐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인문적 특성 나왔죠. 인문적 특성 중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용도의 다양성이죠. 거의 원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뭐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출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정도만 제대로 익혀두셔도 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용도의 다양성은 말 그대로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 결과 어떤 용도로 이용될 때 가장 바람직한 이용일까? 즉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되고요. 더불어 적지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적지론. 적지론이 뭐죠? 토적. 어떤 땅 또는 부지에 적합한 용도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적지론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출제자가 적지론이 뭐니? 라고 물어볼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적지론의 근거 나오면 용도의 다양성을 답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익혀두시면 돼요. 또한 같은 땅일지라도 무슨 용도로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값어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주장을 가격다원설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따라서 가격다원설의 근거가 되는 특성도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행과 전환을 통한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문장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나머지 뭐 분합성, 위치의 가변성 이런 것들은 참고 삼아 보시고요. 자, 고가성과 투자의 고정성 나오는데 또 출제자가 고가성과 투자의 공정성을 묶어서 뭐 경제적 특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근데 상식적으로요 고가성이 뭐겠어요? 부동산은 비싸다는 거죠. 그럼 일반 재화, 일반 상품에 비해서 값이 비싸다. 그게 고가성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첫 번째,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자들만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니까 고가성 자체가 시장 진입 장벽이 되는 거죠. 그럼 장벽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 참여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또한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건 시장이 불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시장화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더불어 워낙 비싸죠? 그럼 내 돈만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인 자본, 금융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투자의 고정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자본 회수 기간의 장기성이거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한 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투자의 고정성이란 말 쓰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장기적이고 신중한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필요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총론을 가볍게 마무리 지었고요. 부동산은 강론 들어가는데 부동산은 강론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파트가 부동산 경제론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 경제론 파트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이제 부동산 경제론 파트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